도구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철기 시대가 맞고 앞으로도 철기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철을 만드는 기술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흰남노는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일 초강력 태풍 게 흰남노가 계속 몸집을 불리면서 태풍 흰남노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차올라 승용차는 꼼짝도 못하는 도로를 창문 유리까지 물에 잠긴 차량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공장 상당수가 물에 잠긴 겁니다. 진짜 전쟁이 터졌다,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정전이 올 정전이라는 게 감지된 순간 포항제철소는 끝났다. 철의 도시 포항엔 24시간 꺼지지 않는 뜨거운 심장이 있다. 쇳물을 만들어내는 용광로. 회사 용어로 고로라고 부르는데 인체로 말하면 심장 같은 것입니다. 이 심장이 계속 뛰게 해야만이 우리 전체 제철소를 가동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철광석을 녹여 만들어진 뜨거운 쇳물은 토페도카라고 불리는 커다란 쇳물 운반차에 실려 다음 공정으로 이동한다. 용광로가 제철소의 심장이라면 쇳물 운반차는 대동맥이다. 옮겨진 쇳물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 과정을 제강이라고 한다. 불순물을 거르지 않으면 쉽게 깨지거나 너무 단단한 철이 된다. 뜨거운 쇳물에 산소를 불어넣어 깨끗한 쇳물을 만드는 것이 기술이다. 제선, 제강, 아변, 세 과정을 모두 갖춘 일관제철소에서 연간 만들어내는 강철 생산량은 약 1,500만 톤. 두꺼운 널판지 모양의 중간재를 더 얇고 긴 철판이나 코일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아변 과정을 거치면 수만 가지 철강 제품의 주재료가 된다. 산업에 쌀이 생산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철강사들이 모인 곳. 포항 철강산업단지다. 포항제철소 연간 생산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열연 공장. 열연부가 포항제철소의 허리 중심의 축이죠. 대장장이가 자기만의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망치로 몇 번 두드리고 물에 넣었다가 몇 분 있다가 빼내고 다시 몇 도 가열했다가 또 냉각을 하고 이런 반복 작업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듯이 우리 현장에서도 어떤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스라브를 생산해서 몇 도로 가열하면 좋은지, 아변할 때는 또 온도를 어떻게 맞춰서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기술 개발이 되고 우수한 품질이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쇳물을 일정한 틀에 연속적으로 흘려보내 응고시키면 강철, 즉 철강 제품의 중간 소재가 나오는데, 이를 활용해 자동차 뼈대에서부터 건축자재,
조선용 고급 강판까지 만들 수 있다. 제철소의 허리인 만큼 열형 공장 내부 면적의 길이만 1km가 넘는다. 8m 깊이 지하엔 거대한 공장을 움직이는 설비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다. 예, 이러한 설비가 양쪽을 통해서 공장 양쪽을 통해서 500m 가량은 전부 이런 설비로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달 전 공장은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2달이 지났을 때까지도 기계 사이에 낀 진흙을 닦아내고 퍼내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대체 얼마나 심각했던 걸까? 이게 침수가 되고 있는데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분 후에 연주 공장에서 화재 났다. 그 다음에 또 후판 공장에서 사무실에 물이 침수돼서 사람이 대피를 못하고 있다. 그런 구조 연락까지 계속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엄청난 큰 사고다. 태풍은 오늘 밤부터 북상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요. 일시적으로 초강력 등급으로 강해집니다. 5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한 폭우. 그야말로 슈퍼 도시 홍수가 덮쳤다. 하늘이 뚫렸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도시 전체가 끝도 없이 잠겨갔다. 창밖을 봤을 때는 다 우리 무릎 이상의 도로가 다 잠겼어요. 아니, 우리 공장으로도 이제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아, 이건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약 30여 개의 공장 제한은 물론 지상 2m까지 물이 차오른 곳도 있었다. 이 라인, 지금 요 라인까지 다 침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 1m 20까지 올라왔는 거예요, 물이. 대형 모터들이 잠기고 전기실까지 황토물이 밀려 들어왔다. 이대로 두면 감정과 폭발이 불보듯 뻔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사상 초유의 결단이 내려졌다. 공장 전체 전원 차단.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제철소의 불이 꺼졌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조업을 하다가 전원이 죽었다. 그러면 화재 사고가 크게 나요. 특히 철강 회사에서는 정전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이웃에 있는 현대제철 포항공장 역시 초비상이었다. 그때의 긴장감은 참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저희가 이 회사에 한 30년 근무했는데 다른 태풍보다는 아주 강력한 태풍이었어요. 최고의 보루는 설비 보호 차원에서 메인 전압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전압을 차단시켜야 나머지 설비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전원 중단은 곧 시스템 마비를 의미한다. 언제 얼만큼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다. 그렇게 포항에 있는 거대한 철강사의 불이 모두 꺼졌다. 새벽 6시 35분. 그날 이 시각의 창밖 풍경은 너무도 낯설었다. 여기 있으면은 저쪽에 회사가 지금 빨간 불들 보이는 곳이 회사거든요. 우리 회사는 조명이 항상 보이는 상태인데 그날은 조명이 다 완전히 꺼진 상태니까 성강 지역까지 정전이네. 예. 그러면은 제철소가 전체 정전이라는 상황인데. 한 번도 꺼진 적 없던 제철소의 불빛 단지가 암흑으로 변했다. 46년차 베테랑 기술 명장도 처음 겪는 위기였다. 저 안에서 다시 일을 할 수는 있을까?
이 길들도 다 잠겼다. 예, 물에 잠겼습니다. 차가 못 다니고 중간중간 여기 조금 높은 지역에는 차가 서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출근길에 그토록 두려움이 엄습한 적은 없었다. 뭐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 지옥에 들어선 겁니다. 지옥에 들어갔죠, 우리가. 생각보다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포항 시내는 장갑차가 구조에 나설 만큼 온통 물바다였고 바다로 이어지는 형산강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냉천은 폭이 좁아지는 하구에 이르러 넘치고 말았다. 냉천 바로 옆에 위치한 포항제철소의 피해가 특히 극심했던 이유다. 축구장 1,400여 개 면적의 공장지대가 반 이상 침수됐다. 공장 내부에는 토사가 수십 센티미터씩 쌓였다. 그때 보니까 그냥 전부 다 뻘밖에 안 보이고 이게 설비가 어디 있는지를 잘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런 말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아연 실색했다 막. 실제로 선배님들은 많이 우셨어요. 이 옛날에 내 직장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에 선배님들이 좀 커셨던 것 같고요. 전쟁이 지나간 폐허가 따로 없었다. 사무 집계에서부터 대형 설비까지 모든 게 수습 불가였다. 정상 조업이 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제가 45년 근무했는데 이 포스코가 이제 망하는구나. 그 순간은 이거 어떻게 살리노? 제가 40년 동안 좀 울컥하는데요. 현장은 항상 돌아가는 공장이었어요. 항상 에어 소리도 났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났고 모든 소리가 나는데 너무 적막한 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산업의 쌀을 만들어내는 제철소가 멈추자 한국 산업계 전반에 초비상이 걸렸다. 연관 산업들에게 미칠 도미노 타격이 우려됐다. 태풍 흰남노로 49년 만에 가동을 멈췄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식입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6달 넘게 걸리고 또 산업계 전반으로 그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2조 원에 달합니다. 조사단은 이번 수해로 포스코의 매출 감소 규모가 2조 400억 원, 납품기업의 매출 차질을 더하면 모두 2조 2,9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포항제철소의 문제가 결국 제철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철강을 공급받는 그 수요 산업의 문제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복구될까 그런 걱정이 사실 많이 앞섰고요. 한국철강은 국내를 넘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얼마 전 영국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단지에 대규모 철강 자재를 성공적으로 공급한 후 유럽 각지에서 연이어 러브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포항 침수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친 국내 기업도 많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이 특수변압기 제조회사는 매출 비중의 70%가 수출인데 최근 계약 물량이 증가해 원자재 확보가 다급해진 상황. 전기 강판이라고 하는 게 철판에 규소가 함유돼서 전기가 흘러가도록 하는 그 큰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기 강판을 생산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특수한 전기 강판이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철강사도 거의 없다. 이미 계약이 된 것들이 쭉 계획돼서 생산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기니까 상당히 큰 충격이었었죠. 연말까지 한 4, 50억 정도 손실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포항제철소 침수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철강은 생산이 보통 길게는 1년 전부터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아주 짧아도 3개월 전에 주문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6개월 이상 만약에 더 늦어졌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산업들은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거죠. 복구가 시급했다. 공장은 멈췄지만 전 임직원이 밤낮 없이 복구 작업에 뛰어들었다. 숙련된 기술자는 물론 사무직과 은퇴한 전 직원까지 나섰다. 고군분투 와중에 예상치 못한 지원군도 몰려왔다. 이것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발전기가 매우 많이 필요하고 펌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뒤에 뭐 차들이 막 오더라고. 수십 대의 집채 많은 컨테이너 발전기들이 막 쫙 깔려요. 조금 있으니까 뭐 수백 대의 펌프들이 막 쫙 깔려요. 소방청과 해병대가 출동해 장비와 인력을 지원했고 50여 개의 민관군 단체까지 합세해 매일 수만 명의 인원이 복구에 참여했다. 침수댐보다는 전부 100% 건조로 공정이 들어가야 돼요. 물을 말려야 돼. 씻어서 다시 뻘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걸 다시 절연 성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건조로를 꼭 건조로를 해야 돼요. 대형 모터와 민감한 전기 시설이 들어찬 아병 공장에선 오랜 노하우로 단련된 명장과 직원들이 일일이 기계를 분해하고 세척했다. 문제는 작은 부품들의 건조였다. 방법을 찾던 중 뜻밖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복구 작업 중 목욕탕을 한번 다녀오던 어느 직원의 눈에 띈 건조기계였다. 저희 설비기술센터라는 건물에 목욕탕에 있던 의료 건조기입니다. 건조를 한다는 게 뜨거운 열풍만 가해서 건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열풍에 의해서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 어디론가 빼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균, 세정제, 멸균 기능까지 있어서 아주 이런 그 중요한 핵심 장치들을 건조하는 데는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약 6,000개에 달하는 제어 시스템 칩을 빨리 건조하기 위해 각종 난방기와 헤어드라이어, 심지어 고추 건조기까지 가져온 사람도 있었다. 시간과의 싸움. 일단 전기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 침수 이틀 후 칠흑 같던 어둠이 하나둘 걷히기 시작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집념의 결과였다. 그리고 다시 이틀 뒤 식어있던 고로에 불꽃이 피어났다. 제철소의 심장 3개 중 하나가 다시 뛰기 시작한 거다. 굳어가는 쇳물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골든타임은 최대 200시간. 이 시간을 넘기면 고로를 새로 지어야 한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3개의 고로를 모두 살려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전원을 차단시킨 동안 뜨거운 쇳물 운반차도 멈추고 식어버린 것이다. 쇳물을 이동하지 못하면 고로 가동도 무의미해진다. 용선이 생산되면 용선을 담아서 바깥으로 취하는 걸 출선이라고 하는데 출선해도 담을 용기가 없으면 출선을 못하는 거죠. 길바닥에 쏟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수리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문제였다. 당장 며칠 만에 수십 대의 쇳물 운반차를 복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현장의 다급한 소식은 당진의 다른 제철소에도 전해졌다. 쇳물 운반차가 멈추면 제철소가 입을 타격이 충분히 공감되는 상황. 여분의 운반차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긴급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맥스 한 5대 정도가 가능하리라 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가능한 대수는 5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너무 막막한 겁니다. 이게 토페드카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한 150톤이 되고 안에 내화물이 한 150톤에서 한 300톤 이상의 자체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선로에 있는 TLC를 덜어서 바깥으로 꺼내려면 기본적으로 한 최소 500톤 이상 크레인이 한 2대, 3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적지 않은 부담을 감수한 결정이었지만 두 회사는 긴밀히 협력하며 대대적인 토페도카 이동작전을 감행했다. 당진 제철소에선 대형 크레인을 긴급 수배해왔고 광양제철소에서도 트레일러와 바지선을 공수해 바닷길로 이송했다. 두 기업 모두 창사 이래 유례가 없는 첫 도전이자 협업의 과정이었다. 광양제철소와 당진제철소가 긴급 수혈에 동참하면서 포항제철소의 대동맥도 다시 뛰기 시작했다. 철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철강업의 어떤 그 어려움과 힘든 부분, 그런 부분,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자부심 이런 부분들이 같이 사실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이 힘들 때 도와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 의무감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포항 산업단지 내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아 침수 피해가 크지 않았던 인근 제철소도 힘을 보탰다. 냉장고나 건물 외장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재질의 컬러 강판 개발과 생산이 경쟁력인 이곳은 태풍 침수 당시 인장 시험기 교체를 준비 중이었다. 철강 제품은 생산 이후 인장 시험기를 통해 내구성 등 품질 확인 과정이 필수다. 인장기 교체나 수리는 고난이도 작업이기 때문에 전문 엔지니어를 구하기도 무척 어렵다. 저희 인장 시험기가 도입된 지 꽤 됐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정말 대한민국에 한 분뿐이 안 계신 엔지니어 일정을 어렵게 섭외해서 10월, 11월에 맞춰놓은 상태였는데 흰남노 때문에 포스코 인장 시험기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요. 일단 대승적으로 이걸 안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경영진에서 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희 공사 일정을 한 달가량 이제 늦추고. 세계 무대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이지만 위기 앞에서는 너나 없이 한 뜻으로 뭉치는 힘. 대한민국 철강인들에게 흐르는 DNA다. 우리나라 철강인들 중에서도 40대 후반 그 이상 되신 분들, 이미 퇴직해 가신 분들은 철이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철강인들한테는 이 뭔가 하나의 신앙처럼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일단 이걸 살려야 된다는 그런 게 아직 있어요. 1976년 한국 기술력으로 만든 최초의 고유 모델 양산 자동차가 나왔다. 출시 첫 해 국내 자동차 판매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고 대한민국 자동차로는 처음으로 수출길에 오르며 자동차 산업의 자립과 도약에 신호탄을 올렸다. 비슷한 시기 대한민국 최초의 고로도 첩불을 지폈다. 자동차도 만들고 조선산업도 일으킬 뜨거운 쇳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 조상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 회사를 만드니 그때는 우양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되면 우양우야가 다 바다에 빠져 죽자 우리. 그래야말로 죽을 각오로 이 공장을 만들었고. 철강이는 쇠물 같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뜨겁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항상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용수철처럼 그냥 탁 튀어나가시더라고요. 무모할 정도로 열정적인 시대였다. 그 5만 번지 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국어지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 애틀랜틱 배런호. 길이 345m, 너비 52m. 철강은 조선 강국으로 가는 길의 동반자이기도 했다. 실은 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산업들을 키워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는 실은 철분, 즉 헤모글로빈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산업이라는 생태계에 있어서도 철이 돌아다니면서 그 산업의 생명력을 유지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 10위로 올라서는 동안 한국 철강사의 조강 생산량도 전폭적으로 늘었다. 국가 GDP와 자동차, 조선업 등 핵심 산업의 성장은 늘 철과 함께했다. 보통 전방산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철강을 실제로 수요하는 수요산업이 같이 크면서 그 수요산업이 필요로 하는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도록 요구받았고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 또 기술 개발을 열심히 했고 그런 과정에서 경쟁력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깔려있는 모든 기차 레일은 국산 철강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기술력으로 첫 대량 생산을 이루어낸 1978년도부터다. 철도 레일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현대제철이 유일하고요. 그 결과로 지하철, 그다음 일반 철도, 고속철도가 운행하는 전 구간, 그 철도 구간에는 모두 현대제철 레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철강 기술의 발전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1990년대엔 방탄강 국산화에도 성공했다. 사막과 설원, 우주까지 누비는 모든 장비에 우리의 철강이 사용된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차나칼레 대교, 세계에서 가장 길고 높은 현수교다. 에펠탑이 이제 바다 한복판에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케이블의 길이가 지구를 4바퀴 도는 정도의 길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강제가 86,000톤이라는 것은 서울과 뉴욕을 오가는 그 항공기 A380을 154대를 만들 수 있는 물량입니다. 거대한 규모로 지어지는 만큼 정밀한 설계와 시공 기술이 필요한데 해외 유수의 경쟁사를 제치고 우리가 수주를 따낸 비결은 따로 있었다. 현수교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다 스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강도이면서 고품질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대규모의 물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건설사와 철강사가 함께 시공 솔루션을 제시한 것도 경쟁력이었다. 차나칼레 대교는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과 국내 철강사의 고품질 자재 공급이란 쌍두마차가 이루어낸 걸작품이다. 세계 철강 시장에 뛰어든 반세기 동안 한국 철강은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기술력을 촘촘히 쌓아왔다. 미국에 있는 제철소는 얼마나 선진적인 기술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당시에 그 제철소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는 제철소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뭐 하러 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철을 만드는 기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철광석에서부터 철을 뽑아내는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분석 기관의 기술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무려 13년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철을 잘 다뤄왔다. 포항에서 약 60km 떨어진 울산 달천 철장. 오래전 이 일대는 철산지였다. 윤성원 씨는 달천 철장의 산 증인이다. 지금 현재 위치는 수직갱도가 개설했던 상부층, 그러니까 이 발밑에는 수직갱도가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 4차에 걸쳐서 그 315m 깊이까지 내려가게 되죠. 근대엔 울산광업소로 불리던 달천 철장은 2002년까지 철광석을 캐내던 광산이다. 제철 산업 호황기엔 이곳에서 생산한 철 모두 포항제철로 납품됐다. 달천 철장의 제철 기술은 조선시대 기록에도 남아있다. 쇠를 부린다는 뜻의 쇠부리 기술은 조선시대 발명된 토철 재련법으로 불순물이 적은 양질의 철 생산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달천 철장은 기원전 3세기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철기 문화를 이끈 철 중심지였다. 무려 2000년 동안 철을 생산해내면서 권력의 지도를 바꿔놓기도 했다. 사로국은 이 철의 유통을 통해서 경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그 철이 다 돈이 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사로국이 성장하고 이제 신라라는 그런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달천광산의 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질 좋은 철을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 철기 수출의 전진 기지였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철판의 표면에 오칠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그 수많은 철판들을 이렇게 촘촘하게 이어서 만든 그런 이제 아주 수준 높은 이제 그런 철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 철은 어떤 존재일까? 이 철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문화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도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기초에는 이 철이 기초가 돼 있다. 나무에 결여 있듯이 새에도 결여 있는데 새를 두들기다 보면 그 결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품질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죠. 사람의 성격이 다 틀리죠. 새도 다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부드럽고 어떤 거는 단단하고 어떤 거는 질기고 어떤 거는 부서져 나가는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불의 온도를 맞추는데 해가 달궈지는 그 불빛을 보고서나 그걸 이제 짐작해서 맞추는 거죠. 어떤 물질보다도 자유로운 변신이 가능한 철. 아주 오래전부터 철을 잘 다루는 이는
인류의 삶을 진화시켜왔다. 농경사회에서 농기구를 제대로 만들어내야만 농사를 져야 먹고 살죠. 전쟁할 때 그 역시 대장들이 뚜기 올려서 만들어야 전쟁을 하죠. 그 시대에 문화를 받침하고 문화를 선도해온 게 사실은 대장들이 아니었냐.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듯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이제 잊고 지내는데, 집에서 자고 식사를 하고 직장으로 출근을 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철이 다 관련이 되어 있죠. 밖으로 나오시게 되면 자동차를 타도 자동차가 철로 되어 있고, 열차를 타도 열차도 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시면 실은 핸드폰도 스테인리스나 이러한 철강 제품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강이 없으면 실은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현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철기 시대를 이끄는 철은 어떤 모습일까? 철도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두껍기만 강하기만 한 철을 시대가 요구하진 않습니다. 작지만 얇지만, 그리고 그 충격은 더 흡수할 수 있는 철, 그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철이고요. 동력을 만드는 엔진부터 주행의 안정성과 연비를 저감시키는 변속기까지 이 차를 구동하는 모든 부품에는 모두 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주행을 도와주는 타이어 이 안에도 철심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단 철기 시대엔 절반의 무게로 더 강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가벼우면서도 강한 철, 말 그대로 기가급 초강력 강판이 대세다. 일반 자동차 알루미늄 소재보다 3배 이상 강하며 10원 동전 크기 위에서 25톤의 무게를 견딘다. 충돌 시엔 외관은 변형되지만 내부는 강하게 지켜주는 유연성도 갖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철은 단순한 쇳물이 아니다. 무한 가능성을 가진 철의 특성을 부단히 연구하고 발견해 우리 일상에 접목시킨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철강은 무겁잖아요. 철강은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에서 생산해서 자국에서 소비를 해요. 근데 이만큼을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무거운 걸 실어 날라도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철강의 수요량만큼을 해외에다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에요. 1인당 철강 소비량이 월등히 많다는 것은 철강을 소비하는 연관 산업이 그만큼 발달해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당진 제철소에는 매일 쇳물을 만들 재료가 수천 톤씩 들어온다. 폐기된 자동차 강판, 건축 자재 등을 모은 철 스크랩이다. 하루에 시중에서 약 7,000톤 정도의 스크랩이 들어오고요. 전기로 공정해 주 원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석탄이나 철광석이 아닌 쓰고 버린 폐기물을 녹여 쇳물을 만든다. 철 스크랩은 전기로 해서 녹인다. 고로에서는 철광석과 석탄을 넣고 녹여 산소를 분리해 쇳물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전기로는 고압 전기로 철 스크랩을 직접 녹이는 방식이다.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철은
건설 현장의 형광이나 철근으로 재활용된다. 1톤의 철 스크랩을 녹이면 한 90%가 해소가 되는데 40회까지 재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적을 다 하면 1톤의 철이 10톤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탄소 중립이 화두인 시대,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철강 업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은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제품에 대해서 이 제도적으로 관세 규정을 현재 제한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를 입법화 과정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철강사들이 탄소 저감된 제품을 빠르게 해외에 선보이지 않는다면 그 경쟁력이 나중에 10년 뒤에는 도태될 가능성이 있고. 시대 흐름에 발맞춰 탄소 배출이 없이 철강을 생산해내는 건 가능할까? 철강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철강에서는 기본적으로 철광석을 탄소를 통해서 환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태까지 철을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이 환원제에 해당하는 탄소를 수소로 대처함으로써 CO2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포항제철소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10여 년 전부터 친환경 제철법을 연구해왔다. 쇳물을 만들 때 필요한 탄소를 수소로 대체하는 수소 환원 제철법이다. 쇳물도 석탄과 철광석을 가공해서 만들지 않는다. 탄소가 만들어지는 용광로 대신 전기로로 대체하고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친환경 수소를 이용해 철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제 석탄을 안 쓰고 깨끗한 수소, 청정 수소와 전력을 쓰겠다고 하니까 철의 친환경성은 앞으로 더 확보가 될 거고요. 그 후에 계속적인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양적인 면에서 철은 앞으로도 인류에 있어서 적어도 수세기 이상은 기초 핵심 소재로 영원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홍수로 최대 위기를 겪었던 포항의 철강사들. 침수 피해를 입었던 제철소 상황은 어떨까? 지금 현재 물 찾는 데는 이까지입니다. 물이 찾는 데는 이곳인데 처음에는 예상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그래서 그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외주 협력사도 또 수배를 하고 자재도 수배를 하고 해체, 그다음에 그 세척, 설치 공정 디테일하게 짜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거죠. 침수됐던 공장 대부분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력 상품 생산도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 초대형 호판이라고 그래서 호판 공정에 쓰는 굉장히 큰 롤이 있습니다. 그 롤을 제작하는 기술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럽, 미국 시장까지 진출해서 지금 수출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제철소. 복구 100일차였던 지난 12월 15일. 핵심 시설인 여령 공장이 재가동을 앞두고 있다. 절대 100일 만에 못한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가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0일을 목표로 선배님들이랑 이제 동료분들이랑 같이 시작을 했고, 맨 처음에 저희가 슬로건을 걸었던 게 빠르게보다는 안전하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100일 안에 작업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다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100일간의 간절했던 노력은 결실을 맺을까? 자, 성공적인 실화변을 기대합니다. 가열로 슬라브 추출. 여령 공장 재가동이 성공해야 이곳에서 나오는 중간재로 제품을 만드는 후속 공장들도 정상 가동이 가능해진다. 가열로를 지나며 뜨겁게 달궈진 슬래브가 아병기를 오간다.
성공이다. 설비를 돌린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숙명입니다. 잠시 쉬어갈지언정 영원히 멈출 수는 없는 운명. 그것이 대한민국 철강의 저력이다. 100일 만에 이 열형 공장 정상화를 시작으로 침수됐던 36개 공장 모두 135일 만에 복구를 완료했다. 우리가 100일 동안 이게 어떻게 될까 싶어 정말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철창 나가니까 정말 눈물 나가지고. 이번에 피해는 정말 컸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적을 이뤄봤고 앞으로 100년은 더 발전한다. 앞으로도 계속될 철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함께 걸어나가야 할까? 우리 인류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1인당 대략 한 250kg의 철강이 매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그 정도의 양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다른 소재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철기 시대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더 환경 친화적이고 더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뒷받침 주는 철로 만들어갈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